왜 보수우파 정치 세력을 외면하는가?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4시 20분이죠. 한 5시 전후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뭐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10년 이상 활동했기 때문에 꽤나 많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청년들이 왜 보수 정치 세력을 외면하는지. 근데 희한하게도 아주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수 진영 내에서. 주로 어떻게 귀결되느냐? 전교조에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작용화가 됐다.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해서라도 애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빨리 강의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겁니다. 10년 내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고 무참히 실패로 끝나는 거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젊은 층은 보수 세력을 꼰대라고 욕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대안을 내면 낼수록. 왜?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대안을 내고 잘못된 대안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문제만 제대로 풀어내면은 우리 당뿐이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이 충분히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깨졌냐면요. 지난 선거 때. 지금 저거 잘 보세요. 저 홍준표 씨가 빨간색입니다. 저 20대 저거 몇 프로일까요? 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8%입니다. 8%. 20대에서. 30대도 한 11%, 12% 그러고요. 뭐 40대 한 15%. 완전히 초토화됐죠? 대한민국의 20대의 보수 제1야당 후보가 8% 얻었다는 얘기는 그냥 초토화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지금 20대가 어마어마하게 좌경화가 돼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2013년 통계에서요. 제가 그 통계는 지금 포함을 안 시켰는데 NLL 문제 가지고 그때 NLL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20대가 우경화가 60대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모든 통계에서 7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가 훨씬 작용화됐고 이런 지표로 20대는 오히려 60대 이상으로 우경화가 된 통계들이 다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74년생인데 이 70년대생과 80년대생에서 오히려 80년대생들이 더 우경화가 아주 진행이 돼서 오히려 그 당시 좌파 진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20대가 60대만큼의 우경화가 되느냐.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근데 결과는 20대에서 초토화됐죠.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대에서 이렇게 깨진 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돼지 발정제가 컸을 겁니다. 그 정상적인 20대 여성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기괴한 행태. 돼지 발정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수 우파의 이상한 구태스러운 행태 때문에 20, 30대가 벗어나는 거지 이념 편향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선거 때 드러난 겁니다. 원래들은 20대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30, 40대보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행태 문제예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선거만 다가오면은 이 선거 마감 날 4시, 5시에 제발 투표율이 올라가면 안 된다 막 빌었을 겁니다. 아마 2010년 대선 때 막 몰려 들어오죠. 오후 한 2시, 3시에 있어가지고 투표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 정권이 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젊은 애들 제발 투표하지 말고 어디 좀 놀러 안 가나? 막 빌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게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현상 벌어진 게. 2010년도 지자체 선거 때부터 갑자기 4시 때부터 애들이 몰려 나와요. 그래가지고 2010년 지자체 선거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압승한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뒤집혀버렸습니다.
숨어있던 20, 30대가 막판에 왕창 몰려나가가지고 엎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선거에서는 보수나 여당은 제발 애들 나오지 마라 투표. 실제로 막 한나라당 무슨 선거 기획본부장 인터뷰하면은 젊은 친구들 날씨가 좀 어디 놀러 가겠지 이걸 막 공개적으로 떠든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보수는 우리가 놀기를 바라는구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럼 왜 그때 2010년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냐? 2010년도 3월에 천안함 폭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폭증 사건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 자익들이 저거 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냐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20, 30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폭격 이후에 벙커 회의를 하는데 싸그리 군면제자하고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대통령 군면제, 비서실장 정정길 군면제, 정은군이 군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군면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국가안보회의를 하는데 수장급들이 다 군면제해가지고 이게 SNS에서요 거의 한 몇 천만 정도로 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야, 저 보수는 입으로는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것들은 다 군장 갔다 오는 애들. 그때부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이념과 관계 있습니까? 이념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행태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수 씨 기억나시죠?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거기 군면제인데 그때 기억나세요? 그 연평 때 그 보호병 하나 들고 그거 그런 게요. 젊은 애들한테 탁탁탁 머리에 꽂히는 겁니다. 맨날 안보파리 하더니 군대 안 갔다 오고 그 안상수 씨는 군 면제 사유가요. 행방불명이에요. 도주. 그런 사람이 보온병 들고 막 이러는 게 유튜브에서 막 500만 클릭 나오는데 찍겠습니까 애들이? 다 행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다 행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은 이념적으로만 보면은 아 그래도 뭐 안보에 대해서 바른 말하는 안상수가 좀 보온병 들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와 달리 그런 거를 아주 감성적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기의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삼는 세대가 출현한 게 바로 요 세대입니다. 신세대예요. 학번으로는 92학번. 이것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아마 한 92년부터 96년까지 IMF가 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신세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신드롬 수준으로. 제가 대학 가서 수학번 때 대학 들어가서 1년 내내 한 게 저것밖에 없어요. 다른 논쟁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저것도 많이 기억나죠. 뭐 나는 규정할 수 없어. 뭐 개성을 중시하고 뭐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약간 허구는 있습니다. 자기 개인 생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뭐 책을 읽기 싫어하는 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책을 읽기 좋아하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역사상에. 다 책 읽기 싫어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독서량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거품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때부터 이 10대, 20대들의 용돈이 왕창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소비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소비를 자꾸 많이 하니까 기업들과 특히 기업들이 이 세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다 아버지가 사주고 어머니가 사준 거를 직접 사는 세대가 나타났으니까 이리로 초점을 맞춰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신세대 논쟁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겹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꼭 그것뿐이냐? 시대적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대가 구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워낙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92년이 모두 한꺼번에 벌어진 일인데 동구권 해체됐죠. 연방 해체되고 동권 몰락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민주대 독재 구도가 깨져나가고 서태지가 91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이 세 사건들이 간단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의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건들이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서태지의 등장은 어떤 효과를 냈냐면은 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대상작이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런 거 다 아카데미에서 대상 받으면 한국에서 개봉하면요
자동적으로 탑순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음악 시장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 받으면은 한국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80년대에 마이클 잭슨, 뭐 마돈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가에서는 낮에는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다가 밤에는 숨어서 마이클 잭슨 팝 듣고 막 그런 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가 바닥에 있었던 거죠.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걸 깬 게 서태지 때부터 왕창 깨져나갑니다. 서태지 이후에 신승훈부터 다 나왔죠. 김건모부터. 음악 시장에서 미국 팝이 다 밀려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예전에 팝과 가요를 함께 통계할 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전부 다 팝이 장악하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은 팝이 10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억해보세요. 아카데미 영화제 대상작 기억납니까?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 이제 문화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안 뒤진다? 그 시발점이 서태지가 되니까 젊은 층의 사고가 크게 달라지죠.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반미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미국보다 한참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적으로 붙어볼 만해 미국이랑.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한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시작했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까지 2000년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식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권이 해외여행 자유화를 해놓은 버리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대부분 아마 배낭여행은 다 가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가면은 예를 들면 뭐 홍콩을 간다. 홍콩의 그 바닷가에서 신승훈 노래를 막 불러요. 홍콩 가수가. 대한민국 드라마 막 대장금이 홍콩 TV에 나오고 완전히 다른 거죠. 70년대 이제 주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유학 갔던 사람들은 좌든 우든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미국의 압도적인 이 문화 강국, 막 고층 빌딩 그런 거에 주눅 들던 세대와 달리 이 친구들은 나가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자, 이게 이 신세대를 이제 띄우는 방식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와 정치 두 개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쓰니까 얘들 돈 지갑을 좀 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삼성에서부터 오렌지 연구회를 발족해가지고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신세대를 띄웁니다. 반대로 이 좌파는 이 당시 정말 멸종의 위기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좌파들은.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아니 김영삼 정부가 들어가니까 이 독재 정권 타도하자, 군사 정권 타도하자 이 말도 안 통하고 대책이 없잖아요. 대학가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게 정치적 신세대, 신좌파. 지금 얘기하는 종북이나 마르크스주의자와 좀 다른 문화좌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나 뭐 진중권이나 그런 유형의 좌파 노선이 대학가를 휩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주사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닐 때 전부 다 신좌파였습니다. 이 문화좌파. 탁현민 있죠? 그런 스타일들의 좌파들이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탁현민이 뭐 여자에 대해서 막 떠들고 그 부분이 개인의 무슨 일탈이 아니라 이 신좌파 사고로 볼 때는 그래요. 원래 신좌파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대한민국의 무슨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 다 부정한다. 그런 사고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아까 미리 강대국 컴플렉스가 없는 세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IMF가 들어왔잖아요. 17년도에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사실은 그때 대기업이라는 게 대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65년도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포스코니, 현대자동차니, 삼성전자니 지금 젊은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60년대 만들어져가지고 70년대 성장하고 80년대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제 된 거니까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평생 직장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구조 조정이 없었잖아요. IMF 전까지는.
근데 IMF 때 그냥 싸그리 대기업 한 16개가 무너지고 은행 탁 병되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야, 이 직장이라는 데가 내가 평생 가는 데가 아니구나. 언제고 옮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론사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이 이때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요즘 그래서 막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보면요. 빨리 그 직장 구하려고요. 그 국회 기자의 그 권한을 막 자기 잡 잡는 데 찾아다녀요. 어차피 40살 넘어가면은 난 기자 그만두니까 보좌관 로비하기도 하고 기업체 들어가면 기업체 로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레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레기 문제 저는 그것 때문에 나온다고 봅니다. 독자에게 정확하고 좋은 기사 쓴다기보다는 자기 취업할 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붙기도 하고 기업에 붙기도 하고 그것도 이 문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사실은 이 신세대가 제가 2006년도부터 많이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 90년대에 그렇게 신세대가 그냥 난리 난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IMF 이후로 신세대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사기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품 팔려고 의도적으로 막 뛰었던 것과 좌익들의 정치적 대안으로 급조해서 만든 세대로라는 게 입증된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세대면은 쭉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지다가 2006년도에 좌익에서 이제 88만 원 세대로는 들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 평생 88만 원 월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세대. 너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투쟁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우석훈 박사가 쓴 책인데 우석훈 박사가 공개 토론할 때 문제 제기한 게 아니 그러면은 당신들이 신자파를 띄웠는데 아니 90년대 그렇게 개성있고 창의력 넘치고 상상력이 넘치고 개성이 넘쳤다는 그 세대가 어디 가고 갑자기 너희들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다 끝났다. 이거 뭐냐. 지금 점프를 한 거 아니냐. 그럼 90년대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이제 감추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거짓이거든요. 이 88만 원 세대도 사실은 정치고로 만들어진 거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통찰된 건 아닙니다. 근데 대충 큰 흐름상 그걸 건드린 거죠. 이 젊은 애들 취업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요 세대론 가지고 쳐서 아마 18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이. 사실 우리 보수가 정말 게으른 겁니다. 이게 항상 선수를 뺏겨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2006년도 나왔고요. 2017년 제가 이제 가장 최근 통계를 봤는데 이번에 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하고 박찬우 한양대 법대 교수 그 논쟁하는 거 보셨죠? 그거 아마 우리 당 쪽에서는 이병태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50년대, 60년대 그 없던 시절 취업하고 막 독일에 탄광하러 가고 사우디에 날아가고 그런 세대와 비교했을 때 너희 젊은 애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호통친 거 아닙니까? 통쾌하죠? 통쾌한데 그렇게 했다간요 우리 젊은 세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안 받아들여요 절대. 그러면 그게 근거가 없냐? 지금 근거를 제가 잡은 거 아닙니까? 최강 청년 실업률이 34%예요. 객관적 실업률은 13%고요. 그것도 매년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률이. 체감이 34%인데 왜 체감 실업률이 이렇게 높냐면요. 구직 포기자 25%. 19살부터 35살까지 중에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애들이 4명 중에 1명. 이게 25%입니다. 이게 한 300만 명, 400만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 안 잡혀요. 구직을 하지 않으니까. 이 3,400명이, 만 명이 집에서 네이버 다음에다가 댓글을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 접수하고 그냥 막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아니 자기가 도저히 취업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래도 없고 집에서 하루 종일 댓글 쓰는데 좋은 댓글 쓰겠어요?
저주 퍼붓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게 전교조 교육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라도 그러겠는데, 나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 조건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독일에 가서 하기 시작하면요, 와, 또 꼰대 나왔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대, 60년대는 대기업 자체가 없었죠. 아니, 포스코가 65년도 만들어졌는데, 포스코 무슨 취업합니까? 기업이 없었는데. 근데 반면에 70년대와 80년대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유신이 오래간 이유가 유신 때 막 14%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그리고 전두환 때 말년에 아마 3년 연속 14% 성장한 적 있었죠. 삼재효과로.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니 그 당시 20대, 그러니까 지금 486 쉬었죠. 그때 실업률이 막 2%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 고용이 달성된 시대가 70년대하고 80년대입니다.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젊은 애들 정말 불행한 게 맞죠.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 앞에 계신 그 대기업 없을 때 그 이승만 정권 때 취업하신 분들과 비교하면은 너희 배부름 추정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대학 졸업하면은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쉽게 취업했던 세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40대 후반, 50대 충분히 불행하다고 느낄만 하죠. 자, 창업. 이 창업 시장에서도 밀려나갑니다. 이게 점점 밀려나가는데 미국과 완전히 다른 게 이거예요. 미국은 20, 30대가 창업을 쫙 주도해 나가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은 이 청년 창업 시장도 계속 줄어들어요. 창업을 못해요. 반대로 50대가 또 창업 시장을 또 주도합니다. 50대가 또 창업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50대의 이른바 취업률이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처음 넘어섰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정권에서. 건국 이래 최초다. 아니 50대는 55세 이후에 은퇴하는데 어떻게 50대 취업률이 20대보다 더 높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그 얘기 더 이상 안 해요.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까지 겹쳐가지고 50대 이상들이 이 취업시장 들어가니까 20대 더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창업시장까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이 낡은 486과 비교했을 때 요 밑에 세대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리더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이익을 관철시켜줄 수 있는 리더가 전혀 전무한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 명 대라면요 이 세대의 리더가요 탁현민이에요. 탁현민. 그런 애라니까 지금 이건이 얼마나 처참한 세대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대 이익 관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대 이익이 따로 있냐 그러는데 그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막혀 있다. 그래서 정책이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당에서 생각합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말로 이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당이니까.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데 근데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세대가 뭉쳐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못해요. 이게 흩어져가지고. 저는 솔직히 아주 교묘하게 운동권 386, 486들이 이쪽에서 세대가 못 나오게끔 컨트롤을 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탁현민 같은 애를 띄우는 거예요. 김용민 있죠? 김용민. 그 저랑 동갑입니다. 탁현민 저보다 한 살이고. 그러니까 김용민, 탁현민 같은 애를 띄우는 거예요. 도저히 리더가 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준석. 이거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 세대의 리더가 될 자질이 안 되면 나쁜 친구가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데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친구 띄우지 않습니다. 안 되는 애들. 딱 보면 안 되는 애들만 띄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젊은 애들이 작용화됐다고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반대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적 코드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를. 그게 1순위. 변호인. 저 변호인 저거 1000만 명 들어왔죠. 그거 뭐 동원도 많이 했습니다. 동원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동원해도 1000만 명까지 갔다는 거는
왕창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20, 30대가. 저 변호인 저 코드가 뭐냐는 겁니다. 정의, 진실, 신뢰, 그리고 이 동지 간의 의리, 이 코드거든요. 문재인 씨에 대해서 20, 30대가 꽤 많은 지지를 보내는 거에서 상당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정과 의리를 지킨다는 그 이미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코드가 어디서 나왔냐? 영웅분색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게 90년대 나온 거의 뭐 한국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영화죠. 홍콩의 주윤발. 그거예요, 그 코드. 그 코드입니다. 여기 정서가. 그 형을 위해서 같이 막 대신 죽고 막 그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들. 비열하지 않고. 자, 요 코드 플러스 이제 삶이 분명히 힘든 건 맞죠. 아까 취업률 보여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또 30대 같은 경우는 보육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통계 보니까 이게 보육비가 점점 늘어나요. 애들도 한두 명밖에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무상복지 편필리즘엔 선동이 되는데 이걸 자경화 의식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냥 체감하는 거예요. 도저히 애들 못 키우겠다. 키울 자신 없다. 아유, 국가가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다는 거죠. 이 정책인데 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영웅몽색이나 변호인이나 이런 코드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볼 때 이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정말 용기 없고 뒤통수 치고 비열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수당이라는 데가. 그렇죠. 그래서 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여서 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태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강조드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랬을 때 지금 저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상당수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야지 보수가 산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코드로 보세요. 박 대통령 짓밟고 버렸을 때 20, 30대가 아유 너무 잘했어요 지지할게요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이것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데 박 대통령 버리고 가는 보수? 더 손가락질하고 더 침뱉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탄핵의 진실과 별개로 저는 그래도요 우리 당에 대해서 20, 30대들이 평가할 때 죽으나 사나 박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코드를 좋아하거든요. 정의롭고 정의라는 것은 무슨 뭐 꼭 국가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그냥 가고 배신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20, 30대 마음을 잡는 거지 대통령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보십시오. 바른정당에서 박 대통령의 두 태만 버리면은 막 뜰 것 같이 보였지만은 지금 엉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른정당 누가 20, 30대가 지지합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 되잖아요. 막 정신없잖아요. 저 당은 지금 제 표현대로 머리 둘 달린 괴물인데 당에서요 사무총장이 다 하잖아요. 사무총장은 탄핵의 주역 홍문표를 앉혀놓고 혁신위원장은 탄핵을 반대했다는 유석춘 씨를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정신없잖아요 지금. 저 당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저런 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20, 30대가. 차라리 그러면 아예 대놓고 끝까지 그냥 우리 탄핵 찬성했다 박근혜 버리고 가겠다 차라리 그냥 쭉 가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홍준표 씨가 당대표 될 때 나 아니었으면은 24% 지지를 못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당 전권 다 잡았는데 왜 지금도 엉망진창입니까? 머리 둘러는 괴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걸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태로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박 대통령과 무덤과 함께 가겠다.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마도 최근에 보수 정치 세력 중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신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처음 했어요. 처음. 맨날 정권 초기 때는 이명박에 줄 섰다가 정권 끝나면은 난 이명박 누군지 몰라요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줄 섰다가 박근혜 누군지 몰라요. 이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행태뿐이 아니라 정당이니까 정책으로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인정받아요. 정책들은 다 있는데 이 돌파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다 제가 했던 것들인데 하나하나 정말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요건 뺐어요. 왜냐 너무 당연하니까. 귀족 노조죠.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평균 연령이 48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예요? 막 취업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취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그러니 평균 연령이 48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무슨 취업을 합니까? 더군다나 노조는 이제 또 막 대물림까지 해요. 아버지가 노조원이면 아들이 가산점 받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본이고, 이 노조 타파하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남들도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요거 플러스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참 닮은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조사한 거에서는요, 한국이랑 미국이 세계에서 압도합니다. 일본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창업 개수나 창업 성공률은 미국한테 학살나고. 한국 지금 이제 청년 창업생 다 죽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 미국은 인터넷과 대중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이 세계 최강이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 대기업들 보면 제조업이 없잖아요. 다 서비스.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구글 있죠.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보시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한국의 인터넷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글은 그냥 창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한마디로 구글은 검색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인터넷 청년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네이버 보세요. 쫙 깔려있죠. 막 쇼핑몰부터 다 깔려있죠. 네이버가 부동산도 하고 막 보험도 하고 그냥 문어발 다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하나 때문에 벤처기업이 10만 개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구글 하나 때문에 미국은 100만 개가 성하는 거고, 이걸 이제 이른바 열린 포탈이냐 닫힌 포탈이라는 개념인데, 그럼 미국은 그냥 했나? 워낙에 미국에서는 창업을 중시하니까 그런 문화 환경 때문에 구글이 아예 그냥 사시에다가 악해지지 말자를 정해버린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했다가는 기업 그냥 다 분해시켜버리죠. 미국이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미국 공정의 칼은 한국 공정에서 게임도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날려버리죠. 예전에 그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날려버리죠. 독과점 들어온다 싶으면 칼을 쳐버리니까 구글이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강의 인터넷 경제를 구축한 거고, 한국은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체제 때문에. 네이버하고 한번 싸붙으면요, 이 테헤란밸리나 구로밸리에 있는 청년 벤처 창업인들 우리 쪽으로 다 옵니다. 거기에 하도 많이 뜯기거든요. 그걸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근데 우리 아마 성남 쪽에서 네이버 집회 많이 했죠, 우리 쪽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실제로 네이버를 공중 분해시켜버려야 됩니다, 미국처럼. 그거 그러면 그냥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나 한국당 스타일들 보면요, 야 청년들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김무성 씨 막 대학생 업어주는 쇼하고 그러는데, 김무성이 업어줬다고 표 줍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항상 그 수준이에요. 쇼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정책을 하나 통과시켜주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청년 인터넷 기업가들 다 오는데 그걸 해줘야지. 왜 업어주고 합니까? 업어줄 시간에 포탈하고 싸웠어야 했는데, 보수에서 제가 싸울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수는요, 솔직히 이 보수파리들 전경련에 다 장악돼 있습니다. 지금 전경련이 망해서 그런데 망하기 직전까지 전경련이 주는 돈으로 다 움직이니까 전경련의 이 틀을 못 벗어나요. 네이버 이 기업들을 잡는 거 있어가지고 전경련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기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의 아메바 수준의 맹신하는 거예요. 기업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미국이 왜 스탠다드 오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깼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경련이 시키는 대로 가니까 당연히 보수가 저걸 못하는 거죠. 포탈 사업.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자, 문화개혁 사업. 저건요, 미국은요, 이 브로드웨이하고 할리우드가 최고 문화사업 그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도요, 지금 한국이랑 똑같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마피아, 뭐 조폭 다 개입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쪽 사업이. 근데 미국이 이제 칼을 댄 거죠. 뉴욕주하고 샌프란시스코 주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 문화가 글로벌을 나가야 되는데 이 조폭들 데리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연예인 매니저 국가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험 쳐요. 시험 쳐가지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연예인 매니저 할 수 있는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의 연예 산업은 MBA 출신, 변호사 출신 고급 인력이 다 들어가가지고 조폭을 다 퇴치하고 70년대 이후 8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잭슨부터 마돈나까지 미국 문화의 최전성기를 달린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칼을 댄 거거든요. 한국도 제가 그때 이건 10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 법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2004년도에. 그때 한 국회의원 한 명이랑.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류를 내가지고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내부 질서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계약서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맨날 연예인하고 매니저하고 소송하고 한번 신문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소송을 하지 않는 연예인이 없어요. 룰이 없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산업선정도 안 되고 젊은 인력이 이쪽 가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급한데니까. 이걸 쳐줘야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 놓은 법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번역해서 한 그 법안 이름이 연예인 공인관리법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거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파가 어마어마하게 또 어려운 게 나 그때 정말 연예인 권력이 이렇게 막강한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입법만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연예기획사에서 전화 딱 때려가지고 우리 연예인 3명 그 지역공사 보내드릴게요. 다 숙여요. 그거 한마디에. 그러니까 입법을 그때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못 들어가는 게 포탈 싸움도 힘든데 포탈은 언론 권력이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고 싶으면은 나쁜 기사 그냥 하루 종일 올려놓고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연예 권력도 더 막강합니다. 연예인 동원해가지고 입법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권에서 무슨 블랙리스트니 해가지고 문화의 예술인 관리한다 그럴 때 그거는 법 위반은 진짜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책을 한 겁니다. 연예인이나 문화인 대해서요 블랙리스트 관리할 게 없어요. 산업 구조가 법치가 안 잡히는 곳인데 원래 법치가 안 잡히는 곳에서 좌익들이 또아리 틀고 있거든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좌파가 장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 자체에 개혁을 칼을 들이대가지고 판을 바꿔야지 거기서 문화인, 연예인들 좌파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좌경화, 문학의 좌경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생각 빼고요. 그냥 개혁의 칼을 들고 가면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그쪽에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어렵다. 이것도 아마 목숨을 걸고 해야지 아마 될 겁니다. 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막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과 문화 쪽에 있는 수많은 청년 인재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을 우리가 돌파하면은 그게 다 우리 지침된다. 정책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주로 이 종북 특파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대국 자유통일 코리아의 비전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게 너희들이 취업이 안 되고 힘든 이유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또 김정은의 역할이 큽니다. 김정은 하나 때문에 남북 경제가 완전히 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하나만 제거되고 최소한 중국 정도의 정상 국가만 돼도 남한의 GDP 성장률이 11%, 북한이 19%. 그거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많이 내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취업 안 되는 데 있어가지고 노조 플러스 김정은이 많다.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은 풀려나간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청년 창업자하고 자영업자 당원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조하고 싸울 때 전경련이 주도가 된 대기업에서 움직여가지고 노조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돈 벌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 없지만은 현대차가 노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어쨌든 유지가 되니까 싸우다가 멈춰요. 현대차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재벌 회사들이 모인 게 전경련이니까 전경련 싸우다 멈춥니다. 노조하고 안 싸워. 왜? 돈 대주는 그 회원사들이 노조하고 타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측에서 그거 봐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노조원 세습이 취업 세습이 회사가 봐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 산하에 있는 그 조직 가지고는 절대 노조랑 못 싸웁니다. 노조랑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자영업자들하고 청년 창업가들. 여기서 싸워줘야 돼요. 여기서 깃발 들어야지 의미도 있고 싸움이 가능하지. 지금 노조하고 우리가 싸울 때마다 깨지는 건 바로 그 전경련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 전경련에 줄 서 있는 보수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청년 창업가와 자영업자 당원들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실상 미디어 정당 아니에요? 사업하는 젊은 친구들 데려오려면요, 우리 당에 있는 네트워크와 미디어 통해서 홍보 다 도와줘야 됩니다. 홍보 도와주는데 왜 안 오겠어요? 물건 홍보해주는데. 당에서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들, 이거는 이제 생활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대학생들 데려오면요 4년 동안 당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까지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성적인 청년 당원이 오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자랑 자영업자도 큰 자영업자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자라는 표현 써서 그렇지, 그런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청년 당원들을 입당시켜가지고 충분히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직난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이에요. 애들이 좀 하다가 그만두고 좀 하다가 그만두고 짜증나서 더 이상 취업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하겠다? 4년 동안 우리가 당에서 철통같이 훈련시키면은 받죠. 그런 인재를 못 구합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에 들고 당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대충 끝났는데 정리하자는 겁니다. 절대 20, 30대를 접근할 때 좌경화, 의식화 그 문제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2차, 3차 문제고, 1차 문제는 그간의 보수들이 보였던 기괴한 행태, 손가락질 받는 행태, 그거고, 두 번째는 애들이 지금 반정부, 반대한민국 관련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객관적 통계로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정책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 통과에서 포털 사이트 이 개혁과 연예산업 개혁이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그 일은 정말 박 대통령 무죄 석방하는 것만큼 우리가 목숨 걸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아까 보였듯이 8%, 20대한테 8% 받아가지고 70대한테 90% 받아가지고 집권해서 뭘 하겠어요? 20대한테 8% 받은 정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30대에서 좌익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집권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이준변 장관이 말씀드린 대로 30년의 꿈을 꾸려면요 20대랑 같이 꿔야죠. 그 친구들이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20, 30대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젊은 이 또 명철하고 또 이 투쟁력 있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우리 인재영입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그 젊은 혈기를 우리 당에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당 활동, 그리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등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계신 우리 인재 영입위원장님 계시니까 젊은 인재도 많이 영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과 또 가치 이념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쉬는 그 휴식 시간에 그 봉투에 들어있던 이 전문위원회 지원서 작성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봉사자 여러분께서 각 테이블 가장자리로 지금 가실 거니까 각 테이블의 끝으로 이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봉사자분들이 이걸 모두 수집해 가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문위원회 지원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직업과 경력, 특기 요 사항에 잘 관심을 두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요거는 해요. 지금 토론 전에 집회 그러니까 네, 그러면 프로그램 순서가 자, 지금 이제 자유토론 지금 이제 곧 자유토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해주셨던 미디어 방송 대표님께서는 자유토론은 잠시 중단을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토론에 일단 허평환 공동위원장님, 조원지 공동위원장님, 그다음 정미용 교육위원장님,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와서 토론